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로당, 제주 4.3 사건 일으킨 주체인 남로당 어떤 정당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 정당의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4.3 사건 이야기를 소스는 제주 4.3 사건 문과 답이라고 그 책에서 책인데, 이 책 저자는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김영중 고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41년 제주도에 남원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애월상업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또 해병대에 근무하시고 서귀포 경찰서, 제주경찰서를 서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주도 제항경우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저서는 뭐 그때 거기서 나 해서 내가 보는 제주 4.3 사건 등등, 또 남로당 제주도당 지정서 분석 등등.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주 4.3 사건 문과답 작년에 2022년 가을에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책과 더불어 김영중 고문님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제주 4.3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앤드 앤서,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주 4.3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문열입니다. 10번째 질문. 4.3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 했을 때 그 답은 4.3의 주체는 두말할 것 없이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지령하고 제주도당이 일으켰으니 한마디로 4.3의 주체는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제주도당, 제주남로도당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게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당, 공산당원들은 하부 조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서 이 명령을 받는 것이지, 하부 조직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남도당도 아니고 남로당, 중앙당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왜 그런가, 그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교육 여러분들을 제 이야기에 주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째 질문입니다. 4.3의 주체인 남로당과 그 연혁을 설명해 주시오. 그 연혁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그 남로당이라는 것은 남조선 노동당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도 북조선 노동당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왜 노동당이라고 했을까? 영국에 노동당 있죠. 레버 파티. 노동자의 당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노동당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방 이후에 소련 군정이 북한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의주 학생의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산당이 약탈하고 분리자들 강간하고 하니까 신의주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 데모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죠. 그때 소련군이 기관총을 갈게 되고 헬리콥터에서도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생각하기로, 공산당,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북한 주민들이 공산당을 싫어하는구나, 혐오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북조선 공산당을 붙이지 않고 공산당이라는 것을 빼고, 볼셰비키 공산당처럼 그걸 공산당을 빼고 노동당을 붙였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은 정당의 이름을
어떻게?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신의주 학생의리고 사건에서 북조선 사람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그 혐오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노동당으로 바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로당의 연역을 알아보는데 남로당은 남조선 노동당의 약칭이다. 남한의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이런 말이죠. 남로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좌익 세력의 형성 과정과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남로당으로 승계되었는지를 이해해야 4.3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래 남조선 노동당이 처음부터 남로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좌익 정당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세 개의 정당을 통폐합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이 되었습니다. 그 연역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단일 정당을 갖추게 됐는가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연역에 대해서 우선 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이죠. 건준의 결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되는 날 영훈행은 재빠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월 17일에 집행부를 임명합니다. 8월 22일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제1차 개편을 단행 허헌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하고 이때 제주 출신 고경흠이 서기국장이 됩니다. 해방전국에서 제주도 출신 공산주의자들이 인재도 많았고 맹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주 출신 고경흠이 이미 건준의 서기국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9월 4일 제2차 개편 때 박헌영계의 재건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선언 이후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인민위원회로. 그러니까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선언 이후에는 건준의 명칭은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이 선언된 후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건준은 9월 7일입니다. 건준은 9월 7일 발전적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건준이라는 이름은 이미 일단 해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제주도의 건준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제주도의 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9월 10일 각 읍 면 대표 100명 가까이 제주농업학교 강당에 모여 도단위 건준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야, 제주도에서도 9월 10일 제주도 건준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겁니다. 9월 10일. 위원장은 제주 야체이카 출신. 여기서 그 야체이카라는 거는, 야체이카, 러시아 말로 공산당 기본적인 세포 조직을 말합니다. 야체이카. 공산당의 기본 조직, 야체이카라고 합니다. 제주 야체이카 출신인 오대진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겁니다. 선출됐다는 것이죠. 이 공산당원입니다. 부위원장 최남식, 총무부장 김정로, 치안부장 김한정, 산업부장 김용해 이들 중 최남식을 제외한 모두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산당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안파 공산당, 일명 15일당, 장안파 공산당이 결성이 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 서울 종로구 장안빌딩에서 서울청년회 이영, 경성대대 그룹 최용달, 화요계 그룹 이승엽, 상해파 고려공산당계 서중석 등이 모여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고 이영을 책임비서로 이승엽을 제2비서로 정합니다. 8월 18일에는 산하조직으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 23일에는 조선학병동맹이 조직되어 외곽조직까지 갖춥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안파 공산당이죠. 결성이 됩니다. 8월 15일 해방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약칭 조공재건위원회를 결성하는데 45년 8월 18일입니다. 해방되고 3일 뒤에 박헌영은 경성콤그룹과 화욕의 일부가 모여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결성을 결의하고 8월 20일 종로구 명륜동 김혜균의 집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것은 장안파를 와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경성콤그룹은 1925년 지하당으로 조직된 조선공산당이 일제 탄압으로 4차례나 해체와 재건을 거듭하다가 1928년 국제공산당의 지시로 해산되자 이를 재건하려고 노력해온 지하 조직을 말합니다. 1928년 국제공산당의 지시로 그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벌이 극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분파 싸움을 굉장히 격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국제공산당 조직이 일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각 분파별로 전부 다 몰수가 가가지고 자신을 정통파로 정통공산당 조직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다고 해요. 자,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명의로 일반 정치 노선에 대한 결정이라는 이른바 8월 태제를 채택하고 8월 태제, 이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스탈린에게 당일 보고를 했습니다. 8월 태제를 채택해서 소련공산당에 보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8월 태제 내용이 좀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조선혁명의 현단계는 제1단계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 토지의 문제는 혁명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혁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몰수로 해가지고 무상몰수로 해가지고 무상분배해 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를 위해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셋째로 노동자와 농민은 민주주의적 독재를 실현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8월 태제는 9월 25일 정세와 우리의 임무, 정치 노선에 대한 결정이라는 문구로 발전하는데 그 내용은 8월 태제에서 밝힌 당의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선공산당의 혁명 노선을 자세히 밝히고 있으므로 해방 이후 최초의 구체적인 조선 혁명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헌영 8월 태제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공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건전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미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2일 전인 1945년 9월 6일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조선인민공화국 약칭 인공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인공을 선포를 했습니다. 주석에는 귀국도 못한 이승만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승만을 주석으로 선출하고 부주석에는 여운형이 선임되었습니다. 인공의 구성을 보면 중앙인민위원 55명 중에서 39명, 후보위원 20명 중 16명이 공산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도권이 여운형에서 공산당 세력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런 기미가 노골화되자 건준 위원장 여운형과 협조해왔던 부위원장 안재홍은 조직의 작용화에 반발하여 9월 1일 사임해 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여운형은 임정 요인이나 이승만 등이 귀국하기 전이고 미군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인공을 선포함으로써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군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인공선포로 건주는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운형 측은 국호에 대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격하니 조선민주공화국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제주도 출신 김응빈의 직계노조 대표들이 반대하여 여운형 측 주장은 마침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야, 이때도 노조 공산당계열 노조가 발언권이 아주 세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니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미국은 일본과 싸워 이겨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 전체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원주민이 일방적으로 독립정부를 세웠다고 선포하면 그 지역의 점령에 나선 미군의 입장은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1945년 12월 12일 하지 장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인공은 불법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때 그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좀 알아볼까요?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 22일 제주 농업학교에서 각 읍면 대표들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사실상 건국준비위원회를 자동 개편한 조직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도 제주도 건준위원장 오대지를 맡았고 남은 간부들도 제주도 건준 간부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리 단위까지 조직되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선점했던 겁니다. 건준 중에서 지방에 있는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가장 조직이 잘 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선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의 실마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조선공산당 약칭 조공. 조선공산당 약칭 조공이 창당된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는 조선공산당으로 정식 창당되고 박헌영은 중앙위원 겸 총비서로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김일성을 정치국 서열 2위로 주대합니다. 이때는 남조선 노동당이라든가 북조선 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분국이 안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민테르의 지령에 의하면은 일국 일당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을 여러 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남북한 간에 공산당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에서 지금은 이제 박헌영이가 중앙위원 겸 총비서로서 최고 지도자고 김일성이 그 당시 34살인가 5살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정치국 서열 2위로 해가지고 추대가 된 상태입니다. 조선공산당은 마침내 통일 재건되었다라는 14일자 선언문이 9월 19일자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에 보도되었는데 선언문 말미에는 조선공산당의 주장이라는 4개 항의 강령이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해방일보가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아마 박헌영이 거기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었죠. 자, 4개 항을 봅시다. 조선공산당의 주장이라는 4개의 항을 봅시다.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에 보도된 조선공산당 4가지 주장. 자, 첫 번째 주장. 조선공산당은 조선의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병자, 인텔리겐자 등 일반 근로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생활의 급진적 개선을 위하여 투쟁한다. 자, 두 번째.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모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하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어쨌든 간에 자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 조선인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혁명적 민주주의적 인민정부를 확립하기 위하여 싸운다. 민주주의적 혁명적 민주주의적 인민정부를 확립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혁명적 민주주의적 인민정부입니다. 자, 네 번째. 보로레아트의 독재를 통하여 조선 노동계급의 완전 해방으로서 착취와 억압이 없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는 인류사적 임무를 주장한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후에 조선공산당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46년 11월 23일 남노당으로 남조선 노동당으로 통폐합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지령에서?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서 스탈린이 통폐합하라 했어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남노당으로 통폐합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로당은 강령 주도 세력 구성원으로 볼 때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입니다. 자, 6번째. 소련 군정이 독립조선의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합니다. 1945년 9월 14일 소련 점령군 사령부 정치부원 그로치코는 6개항의 독립조선의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소련이 코리아에서 또는 적어도 북한에서 로농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련이 이미 북한에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자 구상을 한 것입니다. 45년 9월 14일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극비로 지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45년 9월 20일입니다. 소련은 우리가 해방된 후 15일 만에 북조선에서 민주정당 사회단체의 광범한 블록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정권을 창설하라고 지령을 했던 겁니다. 언제? 9월 20일입니다. 해방된 지 벌써 한 달하고 5일 지난 때, 40일 지난 때죠. 이 문서에 나타난 현 정세 판단은 박헌영의 8월 태제에 나온 현 정세 불속과 똑같으며 소련은 최소한 점령지에서만이라도 소련의 국가 이익을 지킬 인물로 구성된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한 북한 단정 수립을 지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련의 국가 이익을 지킬 만한 인물 누굴 선택한 거죠? 스탈린은 김일성을, 박헌영이 아니라 김일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옵니다. 자, 8번째.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 분국 설치. 자, 이게 나오죠.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 분국 설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일국 일당주의인데, 코민테른 지령에 의해서 한 나라는 하나의 정당, 공산당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남한의 남조선 박헌영이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책임 총비서로 있는 남조선 조선공산당이 있고, 그 나중에 또 이제 그 합당해서 남로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박헌영이 거기에서 이제 그 총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의 김일성의 위치가, 거기에 예속이 되니까 따로 북조선 분국 설치를 지시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소련의 지령으로 북한은 45년 10월 10일에서 13일에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대표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조선공산당 북부 조선 분국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박헌영의 남한에 있는 박헌영의 힘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1일 노동당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고를 외면한 채 75주년 노동당 창립 기념 열병식을 거창하게 거행했던 겁니다. 자, 45년 10월 16일 마침내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습니다. 해방되고 60일 이후입니다. 자, 그 이후에 11월 달에 들어가면서 조선인민당, 약칭 인민당, 조선인민당이 결성이 됩니다. 요거 봅시다. 45년 11월 12일에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창당 1년 만에 소련의 지령에 따라 1946년 11월 23일 남로당으로 통합됩니다. 자, 김구 선생이 환국하죠. 그해 45년 11월 23일 임정주석, 김구 등이 환국합니다. 이승만 박사보다 한 달 늦게 귀국했죠. 해방되고 3개월 후입니다. 자,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극비 지령사항을 조기 실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46년 7월 초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을 모스크바로 재차 부르게 됩니다. 46년 7월에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모스크바로 재차 불러가지고 소련 군정의 협력을 받아서 북조선의 소비에트화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투쟁하라고 양자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이 내린 북한 단정 수립 극비 지령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독촉을 한 겁니다. 북조선만이라도 빨리 공산정권을 소비에트 공산정권을 수립하라고 박헌영, 김일성에게 다구친 겁니다. 자,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남조선 신민당, 약칭 신민당이죠. 신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46년 7월 14일입니다. 백남원이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남조선 신민당의 모태인 조선신민당은 원래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두봉이 소속된 화북청년연합이 조선 독립동맹으로 개편되었다가 46년 2월 26일 조선신민당이 되었습니다. 백남원은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7월 14일 남조선신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신민당 본부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46년 8월 28일부터 30일 북조선 노동당 창당대회 때 합당되었습니다. 남조선 신민당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46년 11월 23일 역시 남로당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로당은 46년 11월 23일 조선노동당 위원장 박헌영과 조선인민당 위원장 여운형, 남조선 신민당 위원장 백남훈이 46년 11월 23일 소련의 지시로 합당하여 남조선 노동당이 된 것입니다. 즉 남로당은 바로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고 조선공산당의 별명입니다. 특히 제주도당인 경우 3당 합당 이전에 공산당만 존재하고 신민당이나 인민당이 없었기 때문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공산당 제주도당의 계명에 불과합니다. 3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이 결성된 뒷날 기자단 질문에 중앙당은 동당원이 53만 8천 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슈트코프 일기 1946년 11월 2일자에 조선공산당 67만 444명, 인민당 2만 3,700명, 신민당 7,488명, 합계 70만 1,63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조직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좌익은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 및 조선공산당의 통제하에 해방 직후 무풍지대에서 선제적으로 전위 조직들을 착착 결성했고 그 산하 조직을 전국 마을 단위까지 확대하여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을 한번 보면은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입니다. 45년 8월 17일입니다. 전국 치안대, 조선학도대 결성 후 발전적 해체했고 전국 치안대를 조직했고 그해 8월 19일자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했고 8월 25일 조선학도대, 서울대학교 최상호 공산당원이 주도해서 국대한 반대 주동을 결성을 했습니다. 또 11월 5일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게 전평이라 그러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 약칭 전평이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허성택입니다. 그리고 전국 13도 조합원 그 숫자가 무려 57만 4,47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전평이 오늘날 민주노평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조직입니다. 45년 11월 8일 달에 12월 8일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약칭 전농입니다. 전국 13도 22시에 219군 조합원 332만 3,197명이나 됩니다. 대의원이 54만 대의원 545명이
참석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자, 45년 12월 11일자로 조선청년단체 총동맹, 약칭 청년자익단체입니다. 조선청년단체 총동맹, 약칭 청총 결성을 했고, 자, 그해 45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자들 부녀총연맹, 조선부녀총동맹, 약칭 부총입니다. 또는 부동이라 그러는데 부총, 회원이 8만 명이 되고 결성을 했죠. 8만 명이 되는 회원이 결성됐고, 그 다음 해인 46년 2월 15일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민전입니다. 민전 의장으로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훈, 좌파 2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중앙상임위원 73명 중에서 조공 관련자가 4분의 3이나 되었습니다. 의장이 누구였다고요? 민전의 의장은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6년 4월 25일 소위 민청이라고 불리는데, 민해청이라고 불리는데, 조선민주청년동맹, 민청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위 단체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대표적 조직은 민전, 전평, 민청, 전농, 부총 등이고, 이들 단체는 어김없이 제주도에서도 결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얼마나 좌익들이 득세를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 좀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좀 중요한 것입니다. 제주 4.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남로당은 3당이 합당하게 탄생했고, 제주도에는 여운형의 인민당 제주도당이나 백남훈의 신민당 제주도당이 없었으므로 제주도 공산당은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개편 형식을 취할 필요에 의해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조선 제주위원회는 47년 2월 12일 애월면에서 비밀리에 결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안세훈, 부위원장 이신우, 총무부장 김영홍, 조직부장 조몽구, 재정부장 이창욱, 선전부장 김용해, 부녀부장 좌창림, 청년부장 김문환, 업무부장 김용관 등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주도위원회 조직을 지령하면서 1947년 2월 말까지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교원조합을 결성, 이 두 개의 단체로 하여금 당의 표면화를 도모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읍면 단위 개편은 제주읍이 2월 12일에 위원장이 안세훈, 할인면 2월 중순 김경봉, 애월면 중순 송광옥, 조천면 역시 중순에 김유환, 구자면도 확실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중순경으로 위원장은 오금표였습니다. 산남지역은 서귀면이 중순위원장은 이도백, 남원면 김대웅, 중문면 김인평, 대정면 이윤방, 안덕면 장진봉, 성산면 표선면 위원회가 같은 시기인 2월 중순경에 조직되었으나 위원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3.1 기념 투쟁을 위해 당 및 산하 행동단체인 민정, 민청, 분홍, 노조, 농조, 교원노조 등을 2월 중에 조직 완료했던 겁니다. 이상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남로당은 1946년 11월 23일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3당이 합당한 정당입니다. 제주도에는 공산당 제주도당만 있었고 인민당이나 신민당은 제주도당이라는 하부조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 제주도당은 그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47년 3.1 운동기념투쟁을 앞둔 2월 12일이 되어서야 형식상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명칭과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입니다. 그러하니 4.3을 일으킨 주체는 남로당 제주도당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산당 제주도당이라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상이 4.3의 주체인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연역에 대해서 연역이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